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유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유럽의 중세시대를 공부할 텐데요. 중세시대 이런 마을, 중세시대 성, 그 다음에 중세 기사, 공주와 왕자 이야기들로 중세 유럽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그러려면 유럽의 그 이전 역사를 공부해 볼까요? 기억나죠?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그래서 로마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나요? 그죠? 이렇게 둘로 딱 분열됐었죠? 그래서 이쪽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 그래서 여기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로마는 수도가 비잔티움이었기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바꿔 불렀는데, 그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긴 사람 이름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서 그 이름을 따서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불렀죠. 그래서 여기가 동로마에도 황제가 또 있고, 그래서 두 개의 나라로 완전 분열이 됐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 로마에서 또 크리스트교가 만들어지잖아요. 크리스트교는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누구? 그쵸? 예수의 탄생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종교고, 이제 로마 제국 곳곳으로 퍼져나가는데, 나중에 로마의 국가 종교가 돼서 이렇게 막 모든 로마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크리스트교 전체에서도 가장 중심 지역이 있었어요. 크리스트교의 중심지. 바로 어디냐면 여기. 그래서 여기에 크리스트교 세계 전체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교회의 황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크리스트교 교회 전체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로마에 있다.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 교황이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그 중에서도요, 우리는 이쪽 서유럽, 서로마로 분열되었던 이 서유럽 세계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마는 어떻게 됐을까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게르만족을 얘기해야 되죠. 자, 게르만족은요, 원래 로마 영토 바깥에 살고 있던 이런 민족들을 다 통틀어서 게르만족이라고 불러요. 얘네는 약간 로마랑 비주얼이 달라요. 금발에다가 눈이 파란 그런 비주얼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로마 애들은 이 게르만족을 얘는 정말 야만적이야 그러면서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게르만 애들이 로마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게르만족의 이동.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바깥에서 훈족이라는 애들이 게르만족을 압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옆으로 밀려 들어와서 로마 영토 안으로 아예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 서로마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이 곳곳에 이렇게 왕국을 세워요. 그러다가 결국 이 서로마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서유럽의 중세시대가 시작됐다. 서로마가 멸망되면서 중세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서로마 제국은 사라진 땅에 게르만 왕국들이 이렇게 곳곳에 세워지게 된다. 그러면서 중세시대가 시작된 건데요. 대부분의 게르만 왕국들은 금방 멸망해요. 그런데 계속 오랫동안 살아남아 유지됐던 나라가 바로 프랑크족이 이동해서 세운 프랑크 왕국이었죠. 그럼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이 프랑크 왕국은요, 얘네는 게르만족이지만 이 땅엔 로마 애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애들이 믿는 종교를 받아들이면 되겠죠. 바로 뭐죠? 그렇죠. 크리스트교를 일찍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교황과 손을 잡는 겁니까? 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왕과 교황이 손을 잡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또 이슬람 세력이 또 유럽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아내면서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켜준 거죠. 그러면 이 프랑크 왕국에서도 가장 전성기를 이뤘던 왕이 누구냐? 바로 카롤루스 대제예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때는 일단 영토가 엄청 넓어집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원래 이만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영토를 막 정복해서 이만큼 거의 서유럽 세계 전체를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정복한 지역에 계속해서 크리스트교를 전파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은 교황에게 땅을 따로 떼줘요. 그래서 교황에게 당신이 이 땅을 알아서 다스리십시오. 이러니까 교황은 이 카를로스 대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프랑크 왕국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카를로스 대제에게 뭔가 선물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뭘 주고 있네요. 바로 너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준다라는 거죠. 이 카를로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의 왕인데, 왕이 아니라 이제 너는 황제야. 서로마의 황제야. 맞아요. 서로마는 이미 멸망했죠.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너가 서로마를 이어갈 황제로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왜 줬을까요? 교황은 프랑크 왕국의 왕을 왜 황제로 임명했을까? 그죠? 나를 지켜달라.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너 나를 지켜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롤루스 대제는 이제 서로마를 이어나갈
황제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카를루스 대제 때 우리는 서유럽 문화의 어떤 기틀이 잡혔다라고 이야기돼요. 그래서 세 개의 문화가 합쳐진 건데 서유럽 문화는 그 세 개의 문화가 뭐냐? 바로 이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카를루스 대제는 프랑크족이고요. 프랑크족은 게르만족입니다. 바로 원래 갖고 있었던 게르만 문화와 그 다음에 원래 이 땅에 있었고 카를루스 대제가 서로마의 황제로 인정받았죠. 그러면서 로마 문화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는 크리스트교. 그래서 이 서유럽 문화는 지금도 게르만, 로마, 크리스트교가 그 문화가 합쳐져 있는 문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럽의 아버지로 카를루스 대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요, 유럽 곳곳에 가면 지금도 카를루스 대제의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카를루스 대제를 프랑스어로는 샤르마뉴, 독일에서는 카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샤르마뉴 빌딩이 있고요. 샤르마뉴 상이 있어요. 그럼 샤르마뉴 상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매년 유럽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뭔가 유럽 전체를 하나로 만든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만큼 유럽에서는 이 카를루스 대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카를루스 대제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프랑크 왕국은 그 하나의 큰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분열됩니다. 세 개로. 그래서 동, 서, 중 이렇게 세 개로 분열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의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독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프랑크 왕국에서 온 거예요. 나라 이름이. 그래서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사실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분열된 프랑크 왕국,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외국에서 민족들이 침략을 합니다. 일단 아래쪽에서는 이슬람 애들이 침략을 하고요. 그 다음 위쪽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이킹이라는 민족이 또 이 서유럽을 공격하죠. 바이킹은 원래는 노르만족이라고 불리는 애들인데요. 지금의 요 북유럽, 그래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요런 데서 이제 여기가 추우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서유럽을 공격하는 거죠. 침략하는 건데 얘네를 바이킹, 그래서 얘네가 타고 온 배를 바이킹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얘는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킹, 이슬람 막 쳐들어오죠. 그 다음에 나라는 분열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 서유럽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요. 그리고 무기를 준비해요.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됩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기사는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사가요, 막 쳐들어왔을 때, 저기 쳐들어왔을 때 혼자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사들끼리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기사들은 일단 자기보다 강한 기사를 찾아가서 주군으로, 주인이라는 거겠죠? 주인으로 섬깁니다. 섬기면서 충성과 봉사를 맹세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주군이에요. 그러면 이 주군은 그 사람에게, 이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 사람에게 뭘 줘야겠죠. 그래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해서 땅을 내리고 너를 나의 신하로 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주군에 대해서 신하로 봉한다. 그래서 봉신이라고 불러요. 약간 발음이 이상한데, 그죠? 그래서 주군, 봉신. 그래서 주군은 봉신에게 땅을 주고 봉신은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제 밑에서 싸우기로 하는 거죠. 그럼 이 주군은 또 그보다 더 위 사람에게 또 땅을 받고 충성을 맹세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주군이 되고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봉신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속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누가 있냐면 왕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밑에 사람에게 땅을 주고 충성을 맹세받는데 이 제후를 우리는 유럽에 왜 그런 거 들어봤죠? 공작, 무슨 공작, 무슨 백작 이런 게 제후예요. 그러면 이 제후들은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땅을 주고 충성을 맹세받겠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주군과 봉신의 관계를 주종 관계라고 불러요. 주인과 종의 관계. 이렇게 해서 주종 관계가 만들어진다. 주군 봉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봉건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옛날에도 봉건제도 배웠는데요. 맞아요. 중국에도 봉건제도가 있어요. 근데 중국의 봉건제도는 이런 주군과 봉신의 관계가 그 핏줄이에요. 핏줄로 얽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럽의 봉건제도는 다른 점은 이 둘 사이가 주군과 봉신의 관계가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은 깨지는 거죠. 남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그 봉건제도는 언제든지 남남이 될 수 있는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주군으로부터 봉신이 땅을 받았어요. 그 땅이 바로 이거예요. 이 땅을 뭐라고 부르냐? 장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땅은 엄청 한 마을을 준 거죠. 그래서 농경지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럼 이 땅의 주인은 봉신이겠죠. 주군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봉신이 바로 이 땅의 영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주는 이 자원의 주인이 되어서 여기를 다 소유하는 거고요. 그럼 영주가 직접 여기 농사 짓나요? 아니겠죠. 농사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중세시대 이런 농민들을 뭐라고 불렀냐? 농노라고 불렀어요. 바로 장원에서 영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농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원에는 영주와 농노가 살고 있었는데 먼저 영주부터 볼까요? 영주는 바로 자기의 장원 안에서 농노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재판을 합니다. 근데 이 영주도 사실은 주군에게서 받은 거잖아요, 땅을. 그런데 자기 장원에선 자기가 짱이에요. 아무리 주군이 준 땅이라고 해도 주군이 내 장원에 간섭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영주는 이 장원 안에선 자기가 마치 왕처럼 군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주. 그러면 농노는 그 밑에 영주의 지배를 받는데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영주 땅에서 일해줘야 되고요. 가축도 길러줘야 되고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방앗간 같은 거 사용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주 가족의 행사가 있으면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재판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농노는 영주에게 모든 것을 해줘야 되고, 우리 영주 마음에 안 들어. 난 다른 장원으로 갈래? 갈 수 없어요. 다른 장원으로 옮길 자유가 없었다. 그러면 농노는 정말 요 노자처럼 노예 아니냐, 노예. 그런데 또 완전 노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노는 노예와 농민의 중간인 거죠. 그래서 농노라고 부른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이런 영주와 농노가 있었다라는 거 정리해봅시다. 이게 바로 봉건제예요. 봉건제. 그래서 이 봉건제는 이 영주는 누군가에게 땅을 받았죠. 왕에게 땅을 받은 거, 이 사람은.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 주군이 되겠죠. 여기 군주라고 나왔는데 잘못했죠. 주군이죠. 너의 주군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주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장원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장원 안에 농노들을 지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왕한테 이 땅을 받았지만 왕은 이 땅을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이 땅 안에서는 이 영주가 최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요 중세 유럽 사회는요, 그러니까 어떤 왕을 중심으로 딱 뭉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분열된 나라예요. 각각의 장원으로 분열돼서 그 장원의 영주가 그 각각의 땅을 지배하는. 그래서 이 시기는 권력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원을 지배하는 영주가 강하고 그 다음에 왕은 별로 힘을 못 쓰죠. 다 장원을 나눠줬기 때문에 왕권은 약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왕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 중세 유럽 사회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중세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종교, 크리스트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